여러분 반갑습니다. 간호사 국가고시 강론서 정신간호학을 강의할 담당 교수 위아너스의 이은석입니다.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우리 정신간호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또 정리를 쭉 해볼 건데요. 아마 학교 과정에서 못해도 한 2년 정도는 정신간호학을 쭉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양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고 알기 쉽고,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쨌든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점수도 잘 받고, 근데 단순히 시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정신간호학은요, 충분히 임상에 나가서 혹은 또 다른 사회에 나가서 가정으로 가서 혹은 뭐 주변에 속해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점수를 잘 잡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도 잘 적용해 볼 수 있는 이런 과목,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20강 정도의 시간 동안 열심히 정신간호학을 통해서 또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OT를 들으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이 진행될 거다라는 것들은 이미 머릿속에 넣고 계실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챕터죠. 정신간호를 함에 있어서 정신건강에 대한 것들, 개념에 대한 것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의 개념, 그래서 어떤 것이 건강이고, 그러면 정신건강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고, 질환, 그 중에서도 정신질환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정리를 해보는, 우리가 또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맛보기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또 시작을 할 건데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미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반 정도는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재로 돌아와서요. 교재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정신건강의 정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정신건강. 이 정의들을 보시면 내가 정말로 정신이 건강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스스로에게 들 정도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나는 정말 정신이 건강한 사람일까?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의를 봤더니 뭐래요? 인간을 구성하는 거, 인간 행동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대요. 사고가 있고요. 그리고 감정이 있고요. 그리고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지정의라고 하죠. 지식적인 거,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가슴으로 느끼는 거, 그리고 행동하는 거, 이러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들이 서로 그냥 따로 떨어져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어떤 것을 향해 가냐면 첫 번째,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한다. 기본 욕구 해결. 기본 욕구 해결. 우리 굉장히 다양한 욕구들이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게끔 하는 어떠한 동기, 욕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욕구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잘 적응하는 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간호사가 되실 거잖아요. 되고 나서 뭐 지역사회든 임상 현장이든 어디론가 나가실 텐데, 그렇게 나갔을 때 그 속한 환경 속에서 잘 적응을 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는 거래요? 자기 만족. 만족. 욕구를 해결하고 환경에 잘 적응을 해서 자기 생활에 만족하는 상태로 간다. 이게 뭐래요? 이것이 바로 정신건강에 대한 정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건강의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건강, 너는 건강해. 너는 건강하지 않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쭉 일직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건강과 불건강. 불건강. 다시 말하면 건강이라고 하는 건요. 잘 적응을 해나가는 거, 그 다음에 불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응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부적응. 그래서
나는 이 일직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내가 대응하는 에너지가 어디를 향해 있느냐? 건강 쪽으로 계속 적응적으로 에너지가 향하고 있으면 우리는 건강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반대의 개념으로 향해 있으면 우리는 불건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속선상의 개념에서도 건강의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모박스표가 나오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에 대한 개념들이 또 나와요. 성격 중에 어느 것에 결핍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렇죠. 완벽하게 성격이 아주 완벽하게 최고야 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약간 어느 부분에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거 건강에 대한 개념을 보고 질병에 대한 개념을 볼 텐데 이런 욕구가 해결이 안 된다 이러면 그때는 이제 질환이 있구나라는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정신 건강이다라고 할 때 어떤 개념들을 보고 있냐면 정신 기능의 모든 하위 영역들이 있어요. 이 하위 영역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왔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결국에는 사회 집단과 또 그 속해 있는 현실들 있어요. 현재의 현실적인 적응을 잘하고 있는 거 이런 것을 건강하다, 특히 정신이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몇 가지가 나오죠. WHO의 세계보건기구에서부터 매니저의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요거를 또 훑어보면서 가겠습니다. WHO에서는요. 우리 건강에 대한 정의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뭐 지역사회나 다른 데서도 계속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요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영역, 신체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에서 안녕한 상태다. 우리는 보통 몸이 건강하면 신체가 건강하면 문제가 없으면 건강하다라고 보통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WHO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이 어떤 인간의 총체적인 안녕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게 또 이런 건강의 개념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이라는 것은 어떤 뭐 보장 제도가 잘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인간이 한 사회적 동물로서 그가 속한 어떠한 사회에서든지 그 역할들을 잘 수행해 나가는 거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또 메슬로우 같은 경우에는 자아 실현을 이룬 사람 을 건강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놓으면 요건데요. 사실 이 자아 실현을 이룬 사람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또 영역들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도 들어가고요. 또 현실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지각을 가지고 있느냐, 지각을 하느냐 이런 거. 강한 윤리감, 그리고 자율성 이런 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봐요. 고도의 자율성이나 전문성 이런 것들이 이 메슬로우가 말하는 자아 실현을 이룬 사람의 안에 들어가게 된 영역들, 뭐 창조성, 뭐 자발성에 대한 것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또 이 건강의 개념, 메슬로우가 보고 있는 자아 실현을 이룬 사람에 들어갑니다. 메슬로우 자아 실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강한가라고 봤을 때 참 네, 아니요라고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냥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측면의 영역들을 같이 관찰을 해주는 것이 정신 건강을 하는 데서 간호사로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커스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로저스가 나오죠. 로저스는 뭐래요? 로저스는 충분히 기능을 하는 사람이다. 그 역할에 대한 충분히 기능을 하는 사람.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역시나 이 로저스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세부적인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율성에 대한 부분들 나오고요. 또 자기 지향적인 측면, 그리고 책임감이 높은 이런 경우를 말하고요.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어떤 변화에도 좀 개방적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 역할을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슬로우와 로저스 이 공통된 우리가 쭉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훑어봤을 때 이 인간의 어떠한 최대 적응력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적응. 자, 우리가 서두에서 앞부분에서 정신이 건강한 사람 그래서 개념 중에 적응에 대한 게 나왔잖아요. 역시나 이 내용들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요, 이런 적응뿐만이 아니라 뭐 성장이나 발달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무엇을 향해서 항상 도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게 이런 사람들이 말한 건강의 정의에 해당이 됩니다.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이 행복하고 효율적으로 다른 사람과 그리고 자신의 주변 세계에 잘 역시나 여기도 뭐가 나와요? 그렇죠. 이게 나와요. 적응하는 거. 이게 정신이 건강한 것에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본다면 정신질환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 정신질환이라고 할 때는 이런 적응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까요? 정말 그런가? 정신질환의 정의가 나옵니다. 개인의 생각, 감정, 행동이 어떻대요? 일관성이 있다 없다? 일관적이지 않고요. 자신이 속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 부적응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고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타인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는 임상적으로 그런 유의한 행동 혹은 정신심리적인 증후군을 정신질환의 개념으로 넣고 있습니다. 적응의 반대, 부적응. 개념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지 한번 볼까요? 망상,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굳게 믿는 거죠. 망상, 그리고 환각, 실제로는 어떤 자극이 없어요. 청각적인 자극, 시각적인 자극이 없음에도 나에게는 그런 것이 들어오는 거죠. 환각 혹은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결국에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잘 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 법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그 이전에는 정신보건법 이랬는데 명칭이 바뀌었어요.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이렇게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요.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의 연속성. 이 개념이 나오는 거죠. 연속성. 그래서 인간은 하나의 유기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신건강과 질환을 구별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구별하여 이야기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요. 명확하게 칼로 딱 물을 자르듯이 명확하게 경계를 내리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계속 같은 말이에요. 연속성 상에서 왔다 갔다. 그 대응하는 에너지가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신체와 정신은 따로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정신적인 현상, 그 아래에는 신체적인 현상과 연관성을 가진다. 정신과 신체는 분리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같이 가게 됩니다.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또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요. 신체적인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들까지도 발전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해하시면서 이렇구나라는 정도로 또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DMS라고 하는 이런 이제 약칭이 나오면서 지금 5판으로 최근에 최종적으로 나온 게 5판입니다. 요거는요, 미국 이 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을 한 정신질환자들을 이렇게 진단을 내려놓고 어떤 통계에 대한 것들 매뉴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환이 나올 때마다 요런
뭐에 근거해서 이렇게 진단명이 나왔느냐,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것을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정신질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그럼 뭐가 있느냐? 보시면요, 정신질환이다라고 뭔가 진단을 내릴 때는 어떤 하나의 영역을 보고, 문제 있어, 정신질환이라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측면을 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유전적인 요인이나 신경 생물학적인 요인, 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인 어떤 경향성, 소인, 아무래도 유전적인 그런 가계도가 있으면 확률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경향들이 있겠죠. 아니면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중추신경계의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되어져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대사장애, 이런 것들 통칭해서 이런 신경 생물학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이 영향을 주고요. 또 두 번째로는 심리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발달과 관련되어져서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가족의 정신 역동적인 문제 혹은 뭐 정서적인 어떤 발달 수준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뭐 자아 개념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창의성 이런 개념들이 심리적인 요인에 또 심리적인 요인으로 묶여서 정신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환경이나 스트레스 요인이에요. 사회적인 지지 체계가 부족하다는 거. 내가 비록 어떤 문제들이 있고 부족하더라도 사회적인 어떤 나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지지 체계들이 단단하다면 그래도 적응적인 방향으로 좀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안 될 때는 아무래도 더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요인들, 뭐 사회적인 상실감, 사회적인 갈등, 가족이 해체되고 와해되는 거, 붕괴되는 거, 이런 영향들이 또 줄 수가 있겠고요. 질환에 또 사회 문화적인 요인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속한 사회의 문화적인 배경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풍습, 그렇기 때문에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뭐 관행 혹은 뭐 경제 수준이나 종교나 아니면 가치에 대한 것들, 뭐 신념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정신질환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때는 면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유전적인, 생물학적인 요인들, 심리적인 요인은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들이 사정을 같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환경적인 어떤 스트레스 요인은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 사회 문화적으로는 또 어떠한 구조 속에 있는지 이렇게 다방면으로 봐야 된다라는 걸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요,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에요. 자, 이 부분은 자 볼까요? 통념, 정신질환 관련 통념. 자, 요것도 그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출이 종종 됐었던 부분들이죠. 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요. 한 번 정도 이렇게 보시면 크게 뭐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고 가시면은 되겠어요. 첫 번째, 정신질환은 가난하면은 잘 걸린다? 가난이 나왔어요. 네, 우리가 요즘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뭐 학력 수준이나 어느 경제적인 수준 이런 것들이 낮다고 막 정신질환이 높고 그런 것들이 우수하다고 정신질환이 없고 이런 세상이 아닌 거는 우리 다 알고 있죠? X입니다. 정신질환과 빈곤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없는 걸로 연구가 계속 되어지고 있고요. 가난을 정신질환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가난이 정신질환을 유발한다. 가난하면 잘 걸린다. 라는 문장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걸러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문장들을 읽어보면서 맞는지 아닌지 그렇게 답으로 가셔야겠죠. 두 번째, 정신질환은 치료가 안 되는 불치병이다. 불치병. 너무 슬프죠. 난치병도 아니고 불치병이다. 이건 약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대요? 아니래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13% 정도는 완전히 회복이 되는 이런 통계로 나오고 있고요. 30%에서는 증상 호전 그리고 정상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40% 넘는 이런 대상자들이 꾸준하게 치료와 관리를 잘 받으면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이런 질환이다라는 거예요. 뭐 비단 조현병 질환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정신질환은요,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감기처럼 뭐 약을 몇 번 먹었다고 정신질환 끝? 이런 건 아니겠죠. 어느 정도 증상과 상태에 따라서 그 시간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시간은 다소 걸릴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정신질환자는요, 정신분열 증상으로 보이면 늘 제정신이 없다,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이 나갔다, 그렇대요, 안 그렇대요? 우리 보면은 늘 그럴 것 같잖아요. 그냥 잘 모를 때 통념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안 그렇다라는 겁니다. 정신질환이요, 증상이 24시간 막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정신기능이 모두 다 와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포인트! 여기 나와요. 요 다음 문장이에요. 유병 기간에도 평소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대상자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가 있어 라고 딱 알아보기가 쉬워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겁니다. 유병 기간에도요, 그냥 보통의 평소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데, 그런데 뭔가 한 끗이 조금, 약 2%가 뭔가 갸우뚱하게 만드는 거죠. 이해하기 어려운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왜곡하고 해석하고 느끼는 이런 특성을 나타낼 뿐이다. 어딘가 조금 다른 느낌은 있지만 이렇게 늘 제정신이 없고 24시간 동안 막 정신이 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의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는 또 간호사에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대상자들을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볼까요? 정신질환은 유전이 되는 유전병이다. 자, 요거는 잘 보세요. 유전병. 일단 X죠. 우리가 유전병이다라는 것과 유전적인 소인, 유전적인 경향성 이런 것과는 개념이 아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잘 그 개념들을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은 유전되는 병이 아니다. 물론 가족력이 있어요. 그래서 유전적인 소인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선천적인 요인과 촉진적인 요인이 더해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4번을 건너뛰었네요. 4번. 정신질환은 흔하지 않고 드물게 발생하는 병이다. 야, 오죽했으면 아무도 안 걸리는 정신질환을 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계를 봤어요. 2018년에 통계를 봤더니요. 25개 정신질환의 평생 유병률이요. 25.4%래요. 상당히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통계의 변화들이 있잖아요. 추이를 보니까 다행히도 이 퍼센테이지가 좀 낮아지고는 있어요. 요 이전에는 26.6%다라고 제가 이렇게 통계를 보면서 정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 2년 사이에 조사를 했더니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심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누구라도 흔하게 앓을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요. 25.4%면 거의 4분의 1이잖아요. 실제로 성인 4명 중에 1명은 정신질환에 대한 경험이 있다라고 2017년 이런 자료에 의해서 보고가 또 되어졌습니다. 여섯 번째 가볼까요? 정신질환은 마음의 충격이나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 된다. 요거 잘 보세요. 충격이나 스트레스. 그렇죠.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영향을 볼까요? 정신질환의 소인은요,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전적인 경향, 우리가 요 앞에서 살펴봤죠. 윗부분에서 신경생물학적인 원인에 의하고요. 마음의 충격이나 스트레스는 더 얹어줄 수 있는, 불을 지펴줄 수 있는 촉진 요인으로서 간접적인 유발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나왔다. 정신질환은 마음의 충격이나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야 라고 할 때는 직접적인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하나를 캐치를 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직접적인 건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 속에서 조금씩 더해질 수 있는 하나의 영역 정도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정신질환자는 위험하고 난폭하고 공격적이고 사고를 일으킨다?
라고 보통은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요, 굉장히 소심해요. 그리고 위축이 되어져 있고요. 수동적이고요. 그 내면 안에는 이 불안감이 굉장히 가득 차 있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이렇게 위험한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는 좀 드문데, 다만 이 불안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본인이 위협을 느낀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또 표출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처럼 이렇게 위험하고 난폭하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사고를 일으켜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계속 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 8번째. 정신질환 치료제는 중독성이 있고 위험하다. 이 약물은 중독성, 위험하다. 중독성이 있다면 대상자들이 약을 끊으려고 안 하겠죠. 그렇죠. 우리 보통 우리 중독성, 뭔가 쾌감을 느끼는 약물들이죠. 그냥 막 빠져들죠. 의지와는 또 끊으려고 한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신질환 이 치료 약물에 모든 약이 그렇듯이 약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이 어떤 중추신경계와 연관되어져서 간혹 발생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일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향들이 있고요. 인체에 위험하거나 중독이 되는 건 아니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거예요. 중독이 되고 위험하면 그러면서까지 약물 치료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더 하나 덧붙여서 또 하나는 금단 증상이 없는 약이다라는 겁니다.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요, 약물 복용에 대한 것들, 자가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잘 이행이 된다면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그러면 증상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면서 충분하게 사회적인 기능들을 잘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깜빡깜빡 한다거나 임의로 약에 대한 것들을 막 먹었다 안 먹었다 임의로 조절을 하는 경우에는 별로 약에 대한 효과들이 없어지게 되겠죠. 네, 그러한 통념이 있고요. 9번째, 정신질환자는 회복되어도 사회적으로는 충분한 기능이 곤란하다.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입니다. 약물 복용을 통해서요, 증상이 호전된다면 충분하게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정신 재활의 목적이 됩니다. 이게 안 된다면요,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9가지 정신질환과 관련된 통념 여러분들조차도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도 점검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용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정신건강 평가 기준에서 마리아 야호다에 대한 정신건강을 평가할 때는 이런 영역을 봐야 된다라고 제시를 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볼 게 뭐냐면 이렇게 칼라로 인쇄가 되면 더 선명했을 텐데 이런 앞정 핀셋 부분이 나오는데요. 제가 국가고시를 한 10개년 정도 그 이전부터 분석은 했지만 너무 예전 것까지 실어놓으면 여러분 막 태어나지 않을 때도 나오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2010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시험 본 내용들은 연도를 수록을 해놨고요. 이렇게 핀 하나가 그냥 남아있는 거는 2010년 이전에 출제가 됐었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 출제됐던 게 국가고시에서는 한 10년 만에, 11년 만에 또 출제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휙 관가하지 않고 그래도 한번 유념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신이 건강한 사람의 특성은 이제 6가지로 나눠서 봤어요.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래요. 긍정적인 태도. 여러분들 어때요? 나는 긍정적인가?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기 내용들이 있는데요. 포인트가 되는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리 긍정적인 태도. 중요한 거는 자신을 수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거. 나의 욕구, 행동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 객관적인 관점을 나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객관적인데 나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주관적인 이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나를 냉철하게 볼 수 있는 인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나를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마리아 야호다가 얘기하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예요.
자신에 대해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뭐 정체감, 소속감, 뭐 자신에 대한 의미 부여 이런 영역들이 여기 안에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성장, 발달, 자아 실현이에요. 성장하고 발달하고 자아 실현하는 거. 자, 이게 정신이 건강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내가 어떤 성장과 이게 막 강박적으로 집착이 되지 않는 선에서죠. 성장에 대한 거, 그리고 내가 좀 더 발전하는 거, 성숙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아 실현하려는 욕구들이 나한테 거의 없다. 거의 뭐 삶이 무의미해지고 우울로 갈수록 그래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신 건강이다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본인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거. 자, 이거 중요한 포인트 단어가 되겠고요. 새로운 성장, 발달, 도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있고 중요한 거,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는 통합력이에요. 통합력. 통합력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개인의 내적인 갈등과 욕구, 기분과 정서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 나의 갈등과 욕구 그리고 나 안에 있는 기분과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통합이 안 되고 무너져 버리면 정신질환으로 가게 되는 정신질환이 때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들이죠. 갈등과 불안이 삶의 일부분임을 또한 자각을 하고요. 욕구가 있다고 그 욕구를 바로 다 해결해야 막 살아있는 것 같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을 줄도 알고 좀 미룰 줄도 아는 이런 보류하는 것들, 행동 조절을 하는 것들 이런 게 가능하냐? 이게 통합력이고요. 네 번째로는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자율성이라는 거는 자율적으로 내가 결정을 한다라는 거는 시키는 대로 너 이거 하세요. 이거 해. 네네.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이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느냐, 옳으냐, 해야 되는 거냐, 그럼 난 이렇게 할래. 라고 하는 이 결정권에 대한 거, 이 자율성입니다. 결정과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개인의 능력, 의존과 독립의 조화, 자기 행동 결과를 그리고 나서 수용을 하는 거. 자기 결정권, 자율성에 의해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쫙 벌어졌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왔다고 막 뚜루루 도망가고 물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건강한 사람은 그런 행동의 결과까지도 잘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현실에 대한 지각이에요. 현실에 대한 지각. 내용을 볼까요? 현실과 이상에 대해서 구별이 가능하고 주의를 어떻게 파악하고 그에 대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거 이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외부의 세계에 대한 어떤 추측이 있잖아요. 그냥 생각하는 거, 추측, 이런 경험 행위로 검증해보는 능력. 이것도 이제 하나의 현실 지각입니다. 어떤 이상이죠.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 속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끌어오는 거죠. 현실로. 그래서 경험을 해보고 검증해 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현실 지각이고요. 여섯 번째는 지배가 나오는데 환경에 대한 지배예요. 환경에 대한 지배.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내가 환경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집에 당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 자신. 내가 주체가 돼서 환경을 다스리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에서 인정하는 역할에 성공적으로 기능을 하는 특성이 있고요. 세상과 스트레스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인간관계의 원만함이 유지가 되는 거.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잘 지배를 하면서 간다라는 거는 인생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내 삶에 만족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누가 얘기했다고요? 우리 앞에서 정신이 건강에 대한 개념들을 보면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거는 마리아 야오다가 이렇게 평가 기준이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 보시면 정신건강간호의 12가지 실제적인 잠재적인 관심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나 이런데 정말 나도 관심이 있는데 하는 것들이 있는지 보면서 가볼까요? 최적의 정신건강 유지, 정신생물학적 질환을 예방하는 거, 그리고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유해한 스트레스에 대한 것들, 그것과 관련된 자아 기능의 제한 및 손상된 기능에 대한 이게 관심 분야고요. 심리 변화에 동반하는 신체 증상에 대한 것들이 또 관심 분야. 그리고 분노나 불안이나 슬픔, 고독, 비애 같은 정서 관련 문제, 그리고 발달, 이 삶의 과정, 그리고 자아 개념의 변화. 정서적인 스트레스나 위기 요소, 병, 통증, 불능 관련되는 거, 또 의미 있는 기능의 결핍,
근데 이거는 뭐 생물학적이나 아니면 인지적, 정서적인 기능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어려움 이런 것들이 관심 분야예요. 또 하나는 정신약물 증상관리 관련된 뭐 부작용들. 그래서 부작용은 줄이면서 약효는 최대화시킬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되겠죠. 의사소통, 의사결정, 사고, 상징화 등의 변화. 자신과 타인에게 위험하거나 심각한 불능을 암시하는 정신상태, 행동. 결국에는 자타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죠.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정서적인 안녕, 정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 이런 것들이 정신건강 간호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12가지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나요? 스트레스 위기 요소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거. 현대에 굉장히 이 삶의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과학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뭐 전자통신 이런 것들이 발달해지면서 살기는 굉장히 편한 시대지만 반면에 정서적인 문제들 따라서 정신과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대상자들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 보통 임상에 대한 꿈을 되게 많이 꾸잖아요. 막 액티브하게 어떤 간호 처치들을 하고 수행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액티브하게 돌아가는 어떤 실무적인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물론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정신과적인 분야도 너무나 많은 전문가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특별히 간호사로서 그 틈새를 향해서 그 누구도 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딱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분야들이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저도 여러분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수업을 하지만 또 지역사회에서 정신과적인 것과 관련을 해서 또 교육을 하고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간호사로서 이 정신과적인 분야에서 할 일들이 있구나. 자신만의 분야를 잘 개척해 나가는데 참 좋은 이런 영역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신과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줬으면 하는 이런 또 바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요거 살펴본 거예요.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의 개념에 대한 것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정신건강의 정의에 대한 것들. 결국에는 적응에 대한 부분들 많이 나왔었죠. 그런 개념들, 그래서 뭐 이런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따로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유기적으로 간다. 그리고 건강의 연속성에 대한 개념. 건강에 딱 이 지점, 불건강해가 아니라 건강과 불건강, 이거는 적응이죠. 이거 부적응이죠. 불건강 사이에서 그 대응하는 에너지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자꾸 이쪽으로 가야죠. 일로 가려고 했다가 이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건강한 사람은 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 간호사가 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가도록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을 해나간다라는 개념을 봤고요.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한번 자가 검진을 해보는 거죠. 혹시 나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진 않았는가. 정리를 해봤고 마리아 야오다의 정신건강 평가 기준 그리고 정신간호학의 관심 분야.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해보고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내용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단원이 끝나면 복습 삼아서 문제 풀이 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꼼꼼하게 공부를 하신 다음에 풀이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문제풀이 넘어가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한 포커스를 두면서 어떠한 간호를 내가 이제 제공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간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신 건강에 대한 간호를 제공하려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떤 준비들이 돼야 되고 나는 대상자랑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거기 앞부분에 대한 맛보기를 잠깐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일단은 넘어가 보시면요. 17페이지예요. 18페이지 전이 17페이지로 가시면 치료적 인간관계 의사소통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다 전구를 하나 넣어놨어요. 이거는 불을 엄청 많이 밝혀라. 이거는 엄청 중요하다. 시험에 단골 손님으로 나온다라는 것들은 제가 이렇게 강의